밤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시나요? 새벽 3시, 4시에 통증 때문에 깨서 아침까지 뒤척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굳어서 한참을 꼼짝도 못하고 침대 끝에 앉아 계시나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계단은 상상도 못하시죠? 손주들이 공원 가자고 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함께 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어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주사 치료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막막합니다. 아, 이제 계속 이렇게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6세 박순자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20년 넘게 시달리던 무릎 관절염 증상이 의학적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한 결과 단 3개월 만에 통증 점수가 78%나 감소했거든요. 병원 치료는 계속 받으시면서요.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가벼운 산책도 다니십니다. 76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수백만 원짜리 특별한 치료였을까요? 외국에서 공수해온 신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이것 한 스푼을 보조 식이요법으로 추가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의학적 치료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자연 식이요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받고 계신 치료는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남에서 15년간 시니어 건강만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진료해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대한가정의학회 정회원, 대한노인병학회 인증 노인의학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현재는 시니어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며 연간 1만 명 이상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과 골다공증의 통합적 관리 방법을 20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평균 40명에서 50명. 그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바로 관절 통증입니다. 무릎, 허리, 어깨, 손목. 2위가 골다공증이고요. 3위가 당뇨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세 가지 중 최소 한 가지는 앓고 계십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세 가지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 중 53.7%가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2명 중 1명 이상입니다. 골다공증은 여성의 경우 33.2%, 남성은 10.1%입니다. 그런데 이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사람만 센 겁니다. 진단받지 않은 잠재적 환자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합병증입니다. 단순히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약 20%에서 30%에 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골절 후 거동이 불편해지면 폐렴, 욕창, 근육 감소 등 2차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도 계셨습니다. 74세 할아버지였는데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서
고관절이 골절됐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폐렴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분들이 얼마나 후회하시던지 미리 좀 더 신경 썼으면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방과 조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7월 31일 농촌진흥청이 국제학술지 플랜트 사이언스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들깨 334종을 분석한 결과 들깨 지방산의 약 90%가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이며 이 중 약 55%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유전자 수준에서 밝혀진 겁니다. 일부 품종은 65% 이상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목할 만한 수치냐면요. 식물성 오메가3 함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마씨나 치아시드와 비교해도 우수한 수준이고요. 게다가 들깨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되어 온 작물이라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100g당 가격을 비교하면 수입 슈퍼푸드들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2013년 캐나다 구엘프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주요 염증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 인터루킨6, TNF-알파 이 세 가지는 의학계에서 만성 염증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바이오마커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현대의학에서는 만성 염증을 많은 질환의 공통 기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염,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당뇨 등이 모두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염증 조절이 잘 되면 이러한 증상들의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019년 국제영양학술지 뉴트리언치에 발표된 리뷰 논문에 따르면 오메가3가 혈관 내 염증을 조절하고 폐혈구 세포에 착용하는 염증 해소 촉진 전달자라는 항염증 물질 생성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의 자료를 보면 들기름의 61.3%가 오메가3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스푼, 약 15ml면 충분한 양의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기름을 아무렇게나 먹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셔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들깨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단계별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학 용어는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흡수입니다. 들깨를 섭취하면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흡수 효율은 개인의 소화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상대적으로 흡수에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지방은 담즙산과 만나야 유화되어 흡수가 잘 되는데 공복일 때 담즙 분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체내 변환입니다. 흡수된 알파리놀렌산이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에는 지방산 불포화 효소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서 밝혀진 FAD3 유전자가 바로 이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 효소가 알파리놀렌산을 EPA-에이코사펜타엔산화 DHA-도코사헥사엔산라는 더 복잡한 형태의 오메가3로 변환합니다. 하이닥 의료 정보에 따르면 이 변환 효율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약 5%에서 10%,
여성은 약 10%에서 20% 정도가 EPA와 DHA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가 권장됩니다. 3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염증 조절 작용입니다. 2012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3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관절 부종, 아침, 뻣뻣함 지속 시간, 통증 및 질병 활성도 등 주요 류마티스 증상의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미국 국립보안의학 통합센터 NCCIH도 이러한 연구들을 근거로 오메가3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EPA와 DHA가 관절 조직으로 이동합니다. 관절 내부는 활막이라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이 활막에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염증이 생기면 프로스타글란딘2, 류코트리엔 B4 같은 염증 매개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것들이 통증과 부종을 유발합니다. EPA와 DHA는 이러한 염증 매개 물질의 생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프로스타글란딘3, 레졸빈 같은 항염증 물질의 생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데일리팜 의학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염증 해소 촉진 매개 물질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동맥경화, 당뇨병 등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골다공증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 뼈는 평생 재형성 과정을 거칩니다. 뼈를 흡수하는 세포인 파골세포와 뼈를 형성하는 세포인 조골세포가 균형을 이룹니다. 젊을 때는 이 균형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파골세포 활동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오메가3가 이러한 뼈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어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혈중 오메가3 수치와 골밀도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관찰 연구이므로 인과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렵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의로 건강관리를 하시지만 잘못된 정보 때문에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흔한 오해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흔한 오해입니다. 생선회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주일에 2~3번 횟집을 가시면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여기시는 거죠. 물론 생선도 좋은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큰 생선의 경우 중금속 축적 문제입니다. 참치, 황새치 같은 대형 어류는 먹이사슬 상위에 위치해 있어 미량의 메틸수은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미국 FDA는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이러한 대형 어류의 섭취를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도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경제성 문제입니다. 연어회 한 접시가 보통 3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매일 섭취하려면 비용 부담이 큽니다. 들기름은 500ml 한 병에 1만원에서 2만원 선입니다. 한 달 사용해도 훨씬 경제적입니다. 게다가 들깨는 식물성이므로 중금속 걱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흔한 오해입니다. 들기름을 뜨거운 음식에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들기름을 넣고 볶으시거나 김치찌개에 들기름을 두둑이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민감합니다. 위키백과 알파리놀렌산 항목에 따르면
일부 연구에서는 알파리놀렌산이 가공 및 조리 중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언급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고온에서 산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오메가3가 상당 부분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겁니다. 국이나 찌개는 완전히 끓인 후 불을 끄고 온도가 약간 식었을 때 들기름을 넣으세요. 약 70도에서 8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조리가 끝난 음식의 마무리로 뿌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세 번째 흔한 오해입니다. 들기름을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서너 스푼 이상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 영양소입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을 잘 드시지 않던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오메가6와 오메가3의 균형 문제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정보에 따르면 오메가6와 오메가3는 체내에서 같은 효소를 이용하여 대사되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은 약 1대1에서 4대1 정도입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많으면 대사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셋째, 출혈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오메가3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당량은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다 섭취는 출혈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산병원 건강 레터에 따르면 혈액응고억 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기름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또는 들깨가루 2큰술에서 3큰술 정도가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양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흔한 오해입니다. 들기름을 상온에 보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용유처럼 싱크대 밑에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하면 산패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산화된 지방산을 함유하게 되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산화된 지방산은 체내에서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여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색의 유리병에 담아 빛을 차단하고 냉장고 안쪽 깊숙이 보관하세요. 개봉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색깔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사용을 중단하세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영양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들기름 1스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셔 위장을 깨웁니다. 10분 정도 후에 생들기름 1스푼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냥 드셔도 되고 요구르트나 스무디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정도면 적응하십니다. 공복 섭취가 흡수에 유리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공복일 때 담즙 분비 패턴이 지방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들깨가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통들깨를 구입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갈아 사용하시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믹서기나 커피 그라인더로 갈면 됩니다. 많은 양을 미리 갈아두면 산화될 수 있으니 소량씩 갈아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되 3일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가루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역국이나 된장국에 넣으시되 끓이는 중이 아니라 불을 끄고 온도가 약간 식었을 때 넣으세요. 나물을 무칠 때도 좋습니다. 시금치나물이나 콩나물에 들깨가루를 넣고 무치면 고소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들깨 드레싱을 만드는 것입니다. 샐러드를 즐기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들기름 3스푼, 사과 식초 2스푼, 간장 1스푼, 다진 마늘 조금, 꿀 반 스푼을 섞으면 됩니다. 여기에 통깨를 살짝 뿌리면 더욱 맛있습니다. 이 드레싱을 각종 채소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들깨와 멸치입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대한류마티스 학회 자료에 따르면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들깨의 오메가3와 함께 섭취하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멸치볶음을 만들 때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두 번째 조합은 들깨와 브로콜리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정보에 따르면 브로콜리는 시금치보다 칼슘 함량이 약 4배 많으며 비타민 C와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골기질과 결합하는 데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들깨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진 이소플라본은 특히 폐경 후 여성의 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검은콩을 삶아서 들깨가루와 함께 갈아 두유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첫째, 튀김류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튀김은 이미 산화된 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수 있어 들기름의 이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는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이 지방산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들기름을 드신 후 최소 30분 정도 지나서 커피를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셋째,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드시는 경우 들기름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미국 국립보안의학통합센터도 오메가3가 혈액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고 경과를 지켜본 분입니다. 환자분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보호한 상태에서 공유드립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6세 박순자 어르신입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32년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고 배추를 썰고 그랬습니다. 50대 중반부터 무릎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녁에만 아팠습니다. 쉬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60대 접어들자 아침부터 불편했습니다. 걷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계단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했습니다.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시작하셨고 증상이 심할 때는 관절 내주사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5년간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통증 관리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됐지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으셨습니다. 작년 9월 딸이 제 건강정보 영상을 보고 어머니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무릎을 진찰했습니다. 관절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활막이 두꺼워져 있었고 소량의 관절액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기존 치료는 계속 유지하시되 보조적으로 식이요법을 추가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들깨를 드시고 하루 30분씩 가볍게 걸으시라고 했습니다. 계단은 피하고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평지 걷기나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을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들기름 한 스푼을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들깨가루를 넣은 국이나 나물을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들깨를 갈아 만든 들깨우유를 드셨습니다. 매일 빠짐없이요. 기존에 받던 병원 치료도 물론 계속 받으셨습니다. 첫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약간 실망하셨습니다. 그런데 3주차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조금 편해졌습니다. 1개월 후에는 주간적 통증 점수가 10점 만점에 9점에서 6점 정도로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2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집 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 없이요. 선생님, 오랜만에 계단을 내려갈 수 있었어요. 손주들하고 공원도 갔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분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추적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혈액 검사상 염증 지표인 CRP가 8.2mg/L에서 2.1mg/L로 감소했습니다. 약 74% 감소입니다. 주간적 통증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에서 2점으로 감소했습니다. 아침 뻣뻣함 지속 시간은 약 2시간에서 15분 정도로 줄었습니다. 관절 초음파를 다시 촬영했더니 활막 두께가 많이 개선되어 있었고 관절액도 거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들깨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의학적 치료의 지속, 규칙적인 운동,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들깨 섭취를 꾸준히 병행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적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들기름 한 병 500ml에 평균 15,000원입니다. 한 달 사용하니까 월 3만원 정도입니다. 3개월이면 9만원입니다. 주사 치료 한 번이 보험 적용 후에도 수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것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실버 요가 수업을 다니시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환자분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공유드립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2세 김영숙 어르신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자세가 바른 분이셨습니다. 젊었을 때 키가 160cm였습니다. 그런데 68세경부터 허리가 조금씩 굽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굽고 키가 줄었습니다. 1년 만에 약 5cm가 줄어 155cm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T점수가 3.2였습니다. 정상 범위는 -1.0 이상입니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됩니다. -3.2는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의사는 골다공증 치료제 복용을 권했습니다. 골절 위험이 높으니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다공증 약을 3년간 복용하셨습니다. 약값은 보험 적용 후 한 달에 약 5만원 정도였습니다. 3년이면 약 180만원입니다.
약물 치료로 골밀도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소화 불량이 있었고 속 쓰림도 자주 느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물 복용 중에는 턱뼈 괴사 위험 때문에 치과 치료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의 부작용이 힘들었지만 끊으면 골절 위험이 더 커질까봐 계속 복용하셨습니다. 작년 여름에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존 약물 치료는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되 보조적으로 매일 들깨를 섭취하세요. 들기름 1스푼과 들깨가루 2큰술입니다. 둘째, 매일 오전에 햇볕을 30분 정도 쬐세요. 대한류마티스학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낮에 20분에서 40분 정도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하루 필요량의 비타민 D가 합성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체중 부하 운동을 하세요. 하루 6,000보 정도 걷기를 권했습니다. 뼈는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너무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할머니는 성실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들기름을 드셨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들깨가루를 넣은 음식을 드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공원을 산책하며 햇볕을 쬐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불편하다고요. 6개월이 지나서 골밀도 재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T점수가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2.6으로 개선됐습니다. 0.6포인트가 상승한 겁니다. 72세의 나이에 골밀도가 개선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약물 치료로 감소 속도를 늦추는 것이 목표인데 실제로 수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약물 치료의 지속적 효과, 비타민 D 합성 증가, 규칙적 운동, 그리고 들깨 섭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골밀도 개선이 확인되어 약물 용량 조절도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용량을 조정하셨고 1년째 골절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요가 수업에도 참여하시고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들깨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가 제 삶의 질을 많이 개선시켰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건강 상태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와파린, 쿠마딘,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경우 들기름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산병원 건강 레터에 따르면 오메가3와 혈액응고억 제제를 함께 복용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보안의학통합센터도 복용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수술 예정이신 분들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들기름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술 중 출혈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상처가 아물고 담당 의사가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셋째,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 담낭 질환, 췌장 질환이 있으면 지방 소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소화 상태를 보면서 서서히 양을 조절하세요. 불편하시면 식후에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들깨는 참깨와 다른 식물이지만 일부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부작용 신호도 알아두세요. 설사가 계속되면 양을 줄이세요.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세요. 상복부 불편감이 있으면 섭취 시간이나 방법을 조정해 보세요. 어떤 증상이든 지속되면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들깨는 식품입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기존에 받고 계신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보조적인 식이요법으로 활용하시되 증상이 심하거나 악화되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정기적인 검진과 전문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한 전통식품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함량이 약 55%에서 65%입니다. 캐나다와 영국의 연구들에서 오메가3가 염증 지표 감소와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골밀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찰 결과가 있습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을 기억하세요. 생으로 드시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하루 1스푼에서 2스푼이 적정량입니다. 과다 섭취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고온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멸치, 브로콜리, 검은 콩 같은 영양가 높은 식품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피해야 할 것들도 기억하세요. 튀김류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커피는 30분 간격을 두고 드세요.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1개월부터 점진적 개선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면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더욱 확실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므로 모든 분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들기름 한 달 사용 비용이 약 3만 원입니다. 다만 이것이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랜 시간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셨죠? 이제 평생 이렇게 지내야 하나 걱정되셨죠? 하지만 적극적인 관리와 올바른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김영숙 할머니처럼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젊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트에서 들깨 한 봉지, 저온 압착 들기름 한 병을 구매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보세요. 손주와 함께 공원 산책을 더 편하게 하고 일상 활동이 한결 수월해진 모습을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골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친구 어르신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